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자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양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에 공사판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왕조가 망할 때 보게 되면 이 왕이 무리한 이제 공사를 벌리면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김정은이가 아파트 건설업자가 됐어요, 완전히. 지금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돌아서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리면서 북한 내부가 계속 요동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꽤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여덕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정치범으로 이제 저희 부모 때문에 수용소 수감 생활도 했었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기업 좀 다니다가 조선일보에서 한 11년 동안 기자를 했고, 현재는 이제 북한 전략센터 대표 평양 24시 저희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북한 내부에 그 한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확대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북한을 이제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울 때 베트남에 파병을 해서 엄청난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뭐 60년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더 이상 북한 정권은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건비나 그 사람의 생명을 통한 어떤 돈벌이밖에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게 김정은 정권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십 년간 쌓아놓았던 뭐 포탄, 총탄, 미사일 이걸 대규모로 이제 러시아로 방출했고, 근데 그게 김정은이가 뭐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에는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노동 인력을 뭐 수출하다가 더 나가서 이제 푸틴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전투병력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마 김정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정말 노다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베트남에 파병할 때에는 파병 군인들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다 줬어요. 월급 주고 보상금 주고. 그래서 그때 파병 나갔던 분들이 다 집도 사고 가족은 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그런 건데, 북한은 이제 완전히 그냥 목숨은 그냥 버리고 돈은 전부 다 정부가 가지는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형태다 보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도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 있고,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 군인들 모집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불 정도의 수당을 주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만약 듣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뭐 만불은 고사하고 땡전 한 푼 안 준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주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단기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많은 청년들, 북한 청년들에게 북한 정권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3차 대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가 전쟁을 어느 선에서 끝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고 승전으로 끝나야 자기 정권이 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이제 이기고 끝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도 자기 땅을 빼앗긴 채로 주저앉기는 너무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거의 3년째 이어오는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그 인적 물적 손실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보상받기 전에는 물러서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유진영과 독재진영 간의 진영 대결로 가고 있고,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를 반대하는 이제 자유진영에서 지금 무기만 되졌지만 이제 파병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소유유럽의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근데 그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안에서 전쟁이 한정될지 그게 또 확대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재정이 고갈나고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되고 자국의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해서 세계대전으로 끌고 나갈 경우에 푸틴 정권은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과거 히틀러 정권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먼저 시작을 했고 러시아가 먼저 타국의 군인을 끌어들였고 그런 명분을 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뭐 다른 국가가 나온다고 해서 3차 대전까지 가는 건 좀 약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명분 있게 이거를 전쟁을 중단시키려면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전쟁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전에서 자원과 물자와 병력이 유지되는 국가가 아마 이제 승기를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장기전에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러시아가 이제 군사 전략이 과거에 이제 낙후된 방식,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 인해 전술에 의한 그런 이제 재래식 전력을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에 지원받아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적 손실이 러시아 쪽에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이제 연합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한 번씩은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연합군끼리.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군과 우리 국군이 같이 뭐 이렇게 뭐 동맹국가긴 하지만 전쟁을 하려면 이 두 군대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연합작전을 할지에 대한 그 훈련을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전쟁 같이 하고 전쟁을 훈련 같이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군과 북한군이 단 한 번도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군대가 이렇게 합쳐진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재앙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고 막 무기 쓰는 방법도 다르고 전쟁 방식도 다르고, 또 북한은 이제 그 지형을 전혀 모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전쟁이 뭐 승리가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막대한 인명 성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의 희생이 또 확대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쪽 지역에 우리가 이제 뭐 심리전을 해서 북한 군인들이 자유의 통로라고 하죠. 우크라이나로 오게 되면 한국으로 데려오겠다, 이런 선전을 통해서 떼거지로 그냥 넘어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젊은이들 1만 2천 명이 한순간에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의 여론이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때는 김정은도 이제 참전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 정권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전쟁 분위기가 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자꾸 협박을 해요, 대한민국에게. 근데 협박을 하는 거는 두렵기 때문에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두렵냐? 지금 북한 정권이 전력 공백 상태에 지금 놓인 거죠. 전쟁을 하려면 전쟁 비축 물자가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이제 확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민심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북한은 부족해요. 군사 전략 물자는 전부 다 러시아로 지금 다 가고 있고, 군대까지도 지금 10만까지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수전 병력이 예를 들면 12,000명이 빠진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전력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첨단 군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으로 때우려고 하죠. 근데 사람마저도 부족하게 되면 전쟁을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가장 북한으로서는 위험한 거죠. 북한을 때려서 전쟁 나면 모르겠지만 북한이 우리를 때려서 전쟁 나는 거, 이런 저는 상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북한이 어떤 정권이 뭐 도움을 받아서 생존을 또 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적의 붕괴의 길로 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이 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파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 국군을 유도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심리전 부대까지 갔어요.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 참전했던 국군 중에서 상당수가 북한에 가긴 갔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간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뒤처지는 군인들 있잖아요. 뭐 길을 잃거나 뭐 이런 군인들을 납치해가지고 상당히 끌고 갔어요, 북한으로. 북한을 찬양해서 이제 전쟁에 뭐 어떤 그런 신물이 나가지고 북한에 왔다고 선전을 하긴 했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유일하게 참전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참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전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베트남에서 죽었다기보다는 뭐 어떤 전쟁에서 죽었다고 이제 거짓말 형식으로 뭐 얼버무려가지고 그 가족에게 알리는 뭐 그런 형식으로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아마 러시아 파병은 아마 이제 공식 파병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정규군이 나가는 게. 그때는 공군이 나갔는데 뭐 일모만 나갔던 것이고. 이번 일을 벌인 푸틴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가 딱 결합이 된 겁니다. 오히려 푸틴은 좀 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정찰 위성. 지금 5기를 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만 쐈어요. 나머지 4개를 러시아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4개를 쏘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호의 57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 이거를 한 20대 정도는 이제 갖다 놔야 최소한 이제 제공권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건 김정일 때부터 중국에게 가서 무상 지원해달라고 막 구걸질을 했어요. 중국의 젠텐 전투기라고. 그래서 김정일이 뇌출혈을 와가지고 죽기 전에 중국을 3번을 갔어요. 그 3번 간 이유가 전투기를 구걸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딱 잘라서 거절했죠. 왜 거절했냐면,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군 간의 군사 협력, 동맹 관계를 복원하면 중국의 우산을 씌워줄 텐데 그 우산 쓰면 되는 것이지, 너네가 굳이 그걸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왜 중국의 우산을 거부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돈 주고 사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이 뭐 공짜로 주는 거 없잖아요. 다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돈 주고 팔아야죠.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안 주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김정일이가 굉장히 화가 나서 적이 사망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 정권에게는 전투기가 아주 생명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SLBM 전략 잠수함 SLBM 핵을 쏠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미국과 한국이 겁을 먹어요. 이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K-35 이 전투기 한 대가 이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수호-57은 한 그 5천만 달러 정도 합니다. 미국산 전투기보다 3분의 1 가격이긴 하지만 북한이 그걸 몇 대 살려고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뭐 더 싸게 한다고 해도 일정한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금액을 맞추려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병 한 사람당 뭐 3만 달러 이상씩 만약 한다고 하게 되면 10,000명이면 3억 달러 10만이면 3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만약 이 거래가 성사가 되고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게 이런 최첨단 무기들을 이전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끊어야 됩니다. 이걸 개입을 해가지고 차단시키든지 이걸 괴멸시켜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 보게 되면 진짜 김정은이가 이제 지금은 핵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우리하고 대등하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북한 청년들의 피해와 목숨을 바꿔서 그런 무기들을 갖다 이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을 어떻게 잠재우면서 김정은이가 목표를 한 것을 이제 이루겠냐 이건데 일단은 사람들이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목숨을 그냥 바치면서 돈을 갖다가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경우에 이거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이 대규모로 대한민국으로 우크라이나 탈출을 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정은과 푸틴이 노리는 것은 북한은 이제 그런 목적이 있고 푸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군사력의 어떤 소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도 위험하지만 러시아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북한이 보충해 주지 않으면 이게 러시아가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대등해진 것만 해도 굉장히 이거는 쪽팔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러시아로서는 지금 굉장히 체면이 국인 겁니다. 그 정말 작은 나라 하나 대상 못 해가지고 또 북한까지 뿌려들었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전쟁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북한까지 뿌려들여가지고 패배를 할 경우에 이거는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푸틴도 지금 어떤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이런 첨첨단 군사 무기들을 제공을 하겠죠. 이 거래가 상당히 저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이게 성공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 국가의 어떤 성패 여부에 따라서 이게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또 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 청년들,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할 명분도 없고 또 참여한 대가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나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10,000명, 뭐 20,000명, 30,000명 해가지고 뭐 죽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병사들을 보낸 북한의 부모들이 얼마나 참담해질지 그게 참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닐까.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하나의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완성이 되면 북한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본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건 우리 안보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파병하는 대가로 분명 무기를 준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개입을 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강력한 압력을 이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북한의 여론이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도 없고 완전히 이제 있는 돈을 다 쥐어짜서 다 털어먹는 그런 이제 3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양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에 공사판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왕조가 망할 때 보게 되면 이 왕이 무리한 이제 공사를 벌리면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김정은이가 아파트 건설업자가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뭐 아파트를 제가 짓고 제가 막 현지지도 하고 막 아파트를 선물로 주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쥐어짜서 막 짓고 그리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또 이제 핵무기 개발하고 민생 경제에 국가 자금이 들어갈 어떤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일가는 또 최악의 어떤 사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생은 완전히 이제 약간 잿더미라고 하는데 재앙을 넘어선 잿더미 같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폭동이 안 일어났을 뿐이지 이미 심리적인 폭동은 이미 진행됐다고 봐요.
심리적인 저항 수준이. 자, 이런 단계에서 자, 그러면 해외에 지금 중국에 한 14만 명이 나가 있고 러시아에 한 5만이 나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월급의 거의 80%를 다 갈취당해가지고 다 뜯기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가족에게 보낼 돈을 못 넣는데 이게 정말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요. 그게 이미 문제화가 돼서 중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막 탈출하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온 나라가 지금 아스라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상류층 엘리트들이 이들이 이제 일정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해야 그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이 중산층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이제 뭐 중간 간부 이상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이제 뇌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무역 거래를 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이제 뇌물로 받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막아버리고 국가 정부만 이제 거래를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중간층에 있는 이 간부들이 생활을 유지가 안 돼요. 거의 국빈층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이 체제에 대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당장 내가 생계가 지금 불안정한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 민생을 챙기지 않고 파병까지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또 민생에 쓰지 않고 전부 다 또 무기 쓰는 데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너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김정은이가 특수부대 그 시찰 나갔는데 특수부대 위에 지키는 군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수부대 병사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걔들을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실탄을 장전했기 때문에 딱 돌아서는 순간 다 쏴버린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정도로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막 탄압은 심하게 하고 있고 설계는 해주지 않고 있고 이게 악순환 되다 보니까 이 악순환 고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북한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북한이 어설픈 도발을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때릴 경우에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밝힌 게 그거죠. 우리는 북한 군인이나 북한 주민을 때리는 게 아니고 김정은 너만 때리겠다. 이게 발표를 했어요. 대놓고 그냥. 그리고 이제 이미 5년 전에 트럼프 그 말기 때 북한의 그 전쟁 전략을 북한군과 대규모 지상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도부만 때리는 걸로 다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때릴 때 지도부 먼저 때리잖아요. 근데 그쪽 지도부 때리는 거하고 북한 지도부 때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여기에는 종교 집단이면서도 어떤 개인이 다 소유한 종교 집단이 아니고 후계가 되는 이제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지도자가 죽어도 후계자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한 개인을 우상 숭배하는 이제 신적인 국가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탁 삭제가 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그냥 무너지는 게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이제 그 효과 있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또 김정은 본인도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후위 말하기를 이제 뭐 전쟁 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어수선해 보이지만 북한에 의한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도발을 할 경우에 바로 김정은은 우리의 전략 자산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만 죽으면 다 끝난다. 이건 이제 2,300만 북한 동포들도 같은 인식으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북한이 뭐 반란 일으켜가지고 김정은을 지키는 경호부대 뚫고 들어가서 김정은 죽이려면 몇만이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여주면 북한 인민들은 정말 만세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도 이제 그런 저 하나만 때리는 거는 우리 찬성한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김여정의 쓰레기 풍선 계기로 이제 확성기를 틀고 있는데 이 확성기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또 귀신 도깨비 방송을 또 틀었어요. 얼마나 이제 애들이 급하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성기를 우리 때리고 싶은데 때리는 순간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김정은부터 때리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김정은이가 위험한 게 뭐 과거에 이제 뭐 저기 뭐 중동의 어떤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확인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를 만나면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김정은의 목소리 음파, 그다음에 행동 모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녹음을 떠가지고 AI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이제 딱 주파 때리게 되면 김정은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가짜를 내세운다고 해서 그게 통하는 게 아니고 이미 김정은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이미 다 입력이 돼 있고 그리고 걔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김정은은 숨을 데가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본인도 지금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뭐 안전할까? 뭐 이게 아니고 이미 걔는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나 이런 데는 주민들을 방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런 지구의 지하에다가 다 군사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걸 때릴 수가 없어요. 반인적인 범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주민 세대와 군사시설과 김정은 시설은 다 분리돼 있어요.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때리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이게 얻어맞기 시작하면 해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쏜다고 하는데 그 쏠 새가 없어요, 사실은. 모조리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번에 뭐 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찍소리 못하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F-35가 날아가는데 그게 스텔스 전투기면서 폭격기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뭔지도 몰라요, 애들은.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도 그냥 모르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번에 뭐 드론 몇 개 띄운 거 가지고 저렇게 놀라가지고 난리 치고 있는데 F-35 뜨게 되면 저거는 뭐 완전히 뭐 끝나는 거죠. 지금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돌아서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리면서 북한 내부가 계속 요동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두 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차단시키고 있고. 근데 그런 맥락이 다 이제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경호 강도가 높아진 것을 두고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북한도 이제 예전부터, 그러니까 빈라덴 때부터 그런 걸 해왔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 초기 때 김정은하고 엄청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때 이제 뭐 김정은도 하나 제가 뭐 어떻겠냐 이런 말이 나왔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트럼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퍼레이드 할 때 한 번 해치우자. 이게 농담 같지만 되게 현실성 있는 이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군의 군사 전략도 대규모 지상전 파견은 원치 않는다. 그냥 이제 원거리에서 지도부만 타격해서 지도부를 제거하는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아무리 100만 대군 가지고 있다고 해도 김정은에게는 무용지물이죠. 100만 대군이 그걸 에워싼다고 해서 하늘에서 오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이미 북한의 하늘 공간은 거의 대한민국과 미군에게 다 오픈된 그런 것이고 이건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뭐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들여와가지고 이제 세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5년, 1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지금 북한이 뚫린 하늘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숨을 곳을 찾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벙커버스터가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깊은 지하에 들어가도 이제 살아남기 힘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최근의 고민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김정은 개인의 목숨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체제가 군사적인 행보만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북한은 보통 정상국가의 기준을 본다면 이미 존재하기 힘든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 사람이 파괴됐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파괴된 것보다 더 참혹하게 파괴된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중심에 조금만 이제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빛이 없어요.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화장실 변기 물도 안 나와요. 자, 그런 나라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저기에 밑바닥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익숙이 돼 있으니까 그냥 억지로 살아간다고 쳐도 이제 평양에 살고 있는 이제 중심부의 뭐 중산층 이상 이런 간부들은 예전보다는 잘 살아야 이제 이 체제에 충성도 할 수 있고 좀 뭔가 이제 그런 자기 인센티브도 생기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젠 중산층 이상의 간부들 자신이 지금 생존이 불투명해져 있고 그러니까 생계로 인한 불투명도 있지만 김정은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막 죽입니다. 이번에 수해났다고 해서 그 자강도당 책임자를 포함해서 몇 명을 또 강건 군관하게 끌어다가 고사기관총으로 또 다 쏴주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공개 처형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한폭탄처럼 지금 돼 있는 거죠. 지금 김여정이나 북한의 지도층들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외부와 연계된 이 반란 세력은 막기가 힘들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세력이 어떤 내부의 어떤 세력과 손을 잡고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기에 지금 모든 정보 수집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세력이 침투하는 거 막으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2019년도에 이제 북한의 호위사령관 윤정린이라고 있는데 이 윤정린 사령관이 처형당했거든요. 이거는 북한 역사상 굉장히 전후후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호위사령부가 병력이 10만 명입니다. 김정은을 경호하는 외곽 경호 부대가 10만인데 이 부대의 무역회사, 그러니까 동양무역이라고 있는데 이 동양무역회사에서 이 호위사령부를 운영하는 물자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마카오에 나가서 물자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과정에 미국의 정보기관이 거기 붙어가지고 싸게 이제 물건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들이 필요한 휴대폰을 갖다가 이제 몇백 대를 싸게 줬는데 그 휴대폰 안에 이제 GPS 시스템이 깔린 거죠. 비공개로. 이거를 이제 무역회사가 들여와가지고 경호원들에게 다 깔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이부 감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딱 까보니까 이제 다 거기에 GPS 달려가지고 미국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김정은의 목숨이 그냥
그냥 이미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받은 김정은이 굉장히 이제 분노해서 무역회사를 갖다가 거의 고문을 해서 이제 다 불게 했는데, 이 동양무역에서 뇌물 준 간부가 이제 허위사령부 정치위원, 그리고 허위사령부 무슨 뭐 과장, 부장 해가지고 뭐 온 간부들 다 먹은 거죠. 그래서 허위사령관하고 허위사령부 정치위원 두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처형당하고, 그 밑에 있는 간부들도 다 처형당하고 100명 이상의 간부들이 전부 다 죽거나 쫓겨나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호위하는 허위사령부가 그 정도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돈이라도 좀 있으면 이걸 풀어가지고 좀 잠재울 수 있는데 돈도 없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지금 오로지 돈을 내가 만약 벌게 되면 이거를 균형 있게 간부들을 좀 살게 해주고 무기도 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다 방치해놓고 그냥 군사적인 어떤 그 첨단 무기만 이제 살 그런 관심만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균형의 어떤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지금이 아마 최고로 위험한 단계라고 봅니다. 이 밸런스가 깨져서 더 이상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민생을 살리는데 써도 지금 모자란데 아예 안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저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북한이 붕괴될 때는 거창하게 붕괴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허접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붕괴의 가장 첫 번째는 김정은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 건강 문제가 이제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미 김정은이 나이가 40대 뭐 좀 초반 됐지만 한번 160kg까지 갔다가 이제 수술해서 몸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거를 복구를 했어요. 요요 형상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병이 다 이제 다시 또 재발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를 막 엄청 피워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김씨 왕조의 이제 기품도 시스템. 1년에 10대 말기쯤 되는 여자들을 한 20명씩, 그 20명은 뭐냐면 김정은의 몸종입니다, 몸종. 김정은과 이제 그런 관계를 하는 최종의 20명을 매해 뽑습니다, 매해. 그러면 몇 년만 지나도 그 몇 명이에요, 사실은. 제일 미인들만 뽑아가지고. 이거를 김정은을 위해서 다 이제 그걸 유승들이 다 이게 성적인 어떤 그런 놀이기로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런 무절제한 사생활과 그리고 성생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적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왕조 때 우리 왕들이 평균 나이가 이제 50대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잘 먹고 최상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궁녀들이 막 쌓여 있고 막 이런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단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제 자기 아버지보다 10년 먼저 이 방종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김정일은 이제 나이가 40대, 50대까지 김일성이가 전제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는 30대 초반 때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장성택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사생활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김정은이가 3년 이상 살기는 매우 힘들다. 그리고 중국의 안전부, 국가안전부가 김정은의 신체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3년 안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3년 안에 뭔가 북한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자기가 죽든 말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 대에 이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위기가 가장 이제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생활난, 경제난 때문에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암살, 쿠데타 이런 것들이 빈발할 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설픈 도발로 인해서 한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는 이런 세 개의 시나리오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뭐 어떤 게 먼저 터질지 모르겠지만 터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 3년, 5년 안에는 반드시 저는 터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정권이 국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근데 이 시나리오 과정에서 군사적인 충돌로 인한 대한민국의 피해, 이거를 막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6.25 전쟁 때만 봐도 북한군은 이미 전쟁을 준비했고 대한민국은 그때 군대가 겨우 형성이 돼서 정말 군대라고 하기는 힘들 만큼 이제 허접한 때였고, 북한은 러시아가 이제 기계화 군단들을 갖다가 제공해가지고 탱크, 포병 해가지고 다 준비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군대가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전쟁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때려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은 짓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친 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6.25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군사력의 격차는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의 거의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해군, 공군, 그다음에 이제 뭐 포병
그리고 모든 병정에서 대한민국과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F-35가 지금 49대인가 있지 않습니까? 60대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제 미국 29기가 최고 좋은 전투기인데 이것도 낡은 겁니다. 옛날 거. 대한민국 공군과 붙게 되면 그냥 한 대도 북한은 못 듭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화력에서도 우리는 이제 한미연합군이기 때문에 미군의 화력과 대한민국의 화력이 한꺼번에 붙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다시피 지금 뭐 하마스나 뭐 이란이나 이런 게 좀 꼼짝 못 하는데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몇 배나 강한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높습니다. 북한이 요란해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화력을 퍼붓기 시작하면 북한은 20분 안에 완전히 괴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 그 뻔히 아는 김정은이가 자기 목숨을 자초하면서 전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뭐 막 나갈 수 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잃을 거 없지만 북한 김정은은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김정은의 이익과 또 김정은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온 나라가 희생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김정은이 죽는다는데 걔가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할 이유가 전혀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뭐 일어나면 일어났지 북한이 우리를 때린다는 것은 거의 그냥 자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이번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현대전의 경험을 쌓고 무기를 지원받는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뭔가 받는다고 해도 거기 한계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군사력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점령을 못하는 이제 그런 한계에 있고, 그리고 서방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은 거의 9세대의 무기들을 갖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F-16도 옛날 비행기고 전투기고, 그리고 이제 하이마스 이런 것들은 다 옛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최첨단 무기들은 거의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이 K방산 로 인해서 무기가 엄청 현대화되어 있고, 그리고 미군이 이제 바로 개입을 하는데 F-22기가 뜹니다. 스텔스기가 뜨고, 그리고 이제 가월이라고 하죠. 폭격기, B-50 이런 것들이 뜨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뭐 무기를 전수받는다고 해도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힘들다. 다만 이제 그 SLBM 장착한 잠수함, 이거는 좀 약간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진짜 뭐 막다른 골목에 뭐 쏘겠다고 할 때는 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나 이번에 SLBM을 갖다 하나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 이게 재앙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붕괴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게 재앙인 것이지 저게 붕괴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통제된 삶, 지옥 같은 이런 노예화된 삶이 탁 풀어지면서 자유화가 되면 일단은 이제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고 마음대로 농사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북한 사람들이 워낙 생활력이 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아마 이뤄낼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좀 도와주고 투자하게 되면 바로 이제 경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게 붕괴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하겠다, 뭐 러시아가 개입하겠다, 뭐 다 개입을 하겠지만 가장 유력한 게 중국의 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 최악의 상태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풀려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러시아하고 지금 너무 지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북한에 강한 압력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적대국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은 북한은 국가 위에 당이 있기 때문에 당 창건 기념 행사 때는 우방국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게 하거든요. 중국을 빼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하는 그 중국인민 해방군 그 행사를 하는데 북한 무가만 다 빼버렸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팩트로 나온 겁니다. 두 국가의 관계가 거의 적대국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적대국가는 아니지만 체제가 다른 국가 아닙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무관이 이제 중국인민 해방군 기념일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중국이 북한의 목을 틀어버리면 이거는 북한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북한은 이제 북한을 아주 멸망시켜가지고 아주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는 개혁개방 지도부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친중정부를 세워가지고 중국의 군사우산을 쓰고 갈 수 있는 그 세력을 한반도에 집어넣겠다. 북한은 반중국가입니다. 친중국가가 아니에요. 철저한 반중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북한을 개입해서 친중국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할 때
그 경제 개발의 주도권은 중국이 지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거죠. 북한을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제 개발권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개발권을 중국에게 뺏기게 되면 대한민국 뭐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먼저 개입하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든 변화가 되면 우리는 신속하게 북한에 개입을 해가지고 북한의 개발권을 대한민국 주도로 가게 하는, 이걸 이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도 북한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아직 하나도 개발이 안 된 미지의 국가가 이제 북한이고, 이 북한 지역이 이제 개발화되면, 북한이 개발되면서 중국에 이제 낙후된 동부 삼성이 함께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거의 뭐 노른자리가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엄청난 경제 이 활성화의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를 중국이 그냥 손을 놓고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갖다가 레짐 체인지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한테 주는 게 아니고 친중 국가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목표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과 손을 잡고 친중 국가로 세우는 것처럼 하겠지만, 그 친중 국가가 대한민국과 통일할 수 있는 친한 국가를 바꿔주는 그런 전략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이 열리기 시작해서 북한 주민들이 투표할 힘이 생길 때 그 북한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원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통일 전략으로 돼야 되는 거죠. 만약 북한이랑 통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려운 거는 그 이제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되게 비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을 막 죽이면서 한국 기업들을 갖다가 중국이 옥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이제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상품들이 좋은 거 다 알아요. 통제하고 이제 여론화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중국에 팔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밀수로 갈 수도 없어요. 인천항으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북한이 열리고 천리 국경이 중국하고 마주한다고 치게 되면 중국이 경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리 국경을 통해서 한국 물품들이 밀수로 다 중국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의 질 좋은 상품들이 중국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이 통로가 열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품이 제대로 중국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2,300만의 그 덩어리가 이제 시장화되면 대한민국의 절반의 사이즈가 이제 우리 편으로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수 시장이 늘어나게 되고, 이 내수 시장이 동북 중국 지역까지 다 이제 합세가 되면 적어도 한 1억 명 이상의 내수 시장이 한국 경제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로. 그러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 내수 주도의 경제다 보니까 일본은 내수 구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도 굉장히 먹고 살만 한데, 우리는 수출만 안 되면 굉장히 힘든 구조이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좀 생기고 내수 경제가 좀 확대가 돼야 우리 경제가 이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일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국 경제의 그 약간 축소화된 어떤 조성장화된 이런 경제 구조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것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 그리고 이제 북한의 엄청난 노동력, 그러니까 뭐 이제 싼 노동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 얘기 하지만, 독일 통일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통일을 하면서 동독의 저평가된 이런 수준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동독과 동일시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를 1대1로 바꿔주고 임금도 갑자기 독일 수준으로 같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동독인들은 엄청 좋았습니다. 소득에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점점 갈수록 동독은 되게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는 동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더 싼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체코나 뭐 폴란드 이런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돈대로 쓰고. 한반도 통일은 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세금에 의해서 그냥 공짜로 먹여 살려주는 독일식 통일이 아니고, 이거는 시장화된, 시장으로 철저하게 연계된 통일, 투자 개념으로.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그렇게 가야 이제 북한 사람들도 뭐 성취감도 생기고, 또 자기네도 이제 그런 남쪽을 볼 때 우리가 빌어먹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또 대한민국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우리 살기도 힘든데 그걸 공짜로 준다고 하게 되면 서로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고 서로의 윈윈이 되는 통일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 어떤 개발 노하우, 이 기술력, 이 첨단 이런 시스템들이 북한에 투자가 되고, 북한은 이제 저평가된 노동력과 지하 자원과 이 관광 자원이 이제 우리 하나의 어떤 그 국가 자원으로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이게 두 개가 시너지가 되게 돼 있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재앙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을 안 시키고 우리가 통째로 목이 살리겠다, 이런 건 우리의 생각, 단순한 생각일 뿐이지, 북한의 2,300만의 북한 사람들이 왜 놉니까? 다 피터지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우리가 목을 살립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북한 사람도 남쪽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구걸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들에게 자유만 주게 되면 누구나 일을 해서 다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왜 우리 구걸합니까?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북한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 악밖에 안 남아가지고 목장을 하는데 꽃 매놓고 다 이제 매달아 놓고 주인이 어디 놀러 갔어요?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풀어놓고 그냥 놔두게 되면 염소는 주인이 1년 나가 있다 있어도 다 살아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다 목에 줄 묶어놓고 자유를 안 주고 장사 못하게 하고 이 사업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굶어 죽는 것인데 싹 풀어놓게 되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성장 노하우를 압축해서 북한이 이 노하우를 갖다가 이제 전수받게 되면 더 빠르게 더 멋있게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이란 땅 이 지리적인 어떤 그런 효과 압록강, 두만강 이 동북 지역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경제권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지금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잠깐 뭐 통일되는 과정이 뭐 무슨 뭐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엄청난 이제 우리 호황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통일을 안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북한을 우리가 통합하면서 병합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겁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이런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바꾸고 그건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부에서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 상태인가요? 그게 이제 한류 드라마의 힘인 거죠. 모두 다 한국을 꿈꾸고 있죠. 밤에는 한국이고 낮에는 북한이고 정신은 한국이고 몸은 북한이고 뭐 이런 아주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것인데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브랜드를 이제 김정은이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김정은이 한 데는 굉장히 실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국가론을 공식화하려다 보니까 원래 뭐 남조선 뭐 괴뢰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호를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하는 바람에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원래 불렀는데 이제는 대놓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 국가 브랜드가 가지는 이제 엄청난 심리적인 파워.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각인이 됐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드라마 저희 단체가 이제 북한의 USB를 통해서 드라마들을 뿌리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드라마 한 편 한 편이 어떤 영화들은 국제시장 이런 영화들은 우리가 아주 대놓고 뿌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시장이 이제 한국,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 그대로 녹아 있는 그런 드라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20대, 30대는 그 드라마를 보면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내가 뭐 해외 노동자 어떤 상황이 없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 근데 북한 애들은 딱 그때가 자기 심정가 맞는 거예요.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동독에 가서 막 광부 이러고 했지만 월급은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월급의 80%를 다 뜯긴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독일의 라인강에서 막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은 감옥처럼 만들어진 이런 세트장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 한 편 한 편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 뿌리기도 했고 안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게 뭐냐?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감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고 나중에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북한 기득권 세력이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있어요. 독일처럼. 독일의 공산당, 동독 공산당 호네코가 통일되게 되면 소독의 노예가 된다고 막 해가지고 막 거짓말 했는데 동독 주민들은 투표로 통일로 갖다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남아서 통일을 방해할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고 통일로 가게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이걸 갖다가 계속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론을 만들어 가지고 남남이다. 이건 억지지요. 어떻게 남남입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평생을 통일 가지고 우려먹었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유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명분으로 굶는 걸 합리화시켰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통일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뭐 조국 통일 3대 이제 기념 헌장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이런 이제 통일 노선이 있는데 그럴듯해요 이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뭐 이런 3대 원칙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 뭐 일부 끌어안고 통일하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이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 선대 수령의 유언을 다 그냥 까부시고 다 뒤집어 엎고 남남이기 때문에 서로 뭐 토치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을 북한 정권에 꺾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끓어오르는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통일하지 말자 뭐 이렇게 또 떠들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저 사람은 북한에 매수된 간첩이 아닐까 하는 아니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통일해서 뭐, 약간 뭐, 우리가 뭐 세금 더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통일하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런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통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득을 떠나서 약간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인도주의적인 인권의 문제고 더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이야기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정상 국가라면 그 사람은 매장되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그게 하나의 어떤 논리처럼 주장처럼 이제 평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오염된 심각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후계 구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이 어떤 현상, 이 국가의 어떤 이런 형태는 한반도에 존재했던 어떤 형태의 국가와 유사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약간 되풀이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상태는 언젠가는 특이한 경향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과거에 북한과 똑같았던 그런 국가를 우리가 이제 쭉 유추해 보면 고려 시대 때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이게 가문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고려 왕조도 이게 가문 정치가 아닙니다. 이게 왕도 있지만 이제 사대부가 있고 견제가 되고 왕 개인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대부하고 격렬하게 저항도 하면서 반정도 일어났고 뭐 그렇게 되는데, 철저하게 가문이 통치한 때는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충원에 의해서 최씨 정권이 설립이 됐고, 2대에서 이제 거기 완성이 돼가지고 최후가 완성을 해서 고려하고 흥전하는 과정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죽으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최양이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권력을 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그 아버지 가족을 죽이지 말고 형제를 잘 살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축군의 장군들을 잘 내가 돌봐주라. 이게 유언입니다, 그때. 근데 이 최양이 집권하고 나서 뭘 했냐면 아버지 부인부터 먼저 죽였어요. 그 당시 고려의 최고의 당대 장수였던 김경선 대장군을 갖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이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최양 정권을 이제 뒤집어 엎는데, 그때 사대를 얘가 굽사하면서 사대를 세우는 과정에 이제 정권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지금 그때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을 때 가족을 죽이지 말아라. 너 옆에 가신들은 다 잘 관리해라. 똑같아요, 유언이. 근데 얘가 집권하면서 뭘 했습니까? 자기 이부 엄마부터 죽였어요. 김옥이라고 하는. 그 김옥이 때문에 내 엄마가 자기 아버지에게 천대받았다 하면서 이제 그 엄마부터 때려 죽인 거거든요. 그 엄마, 오빠, 아버지까지 다 총살을 시켰어요. 김옥이부터 죽이고, 장성택이 죽이고, 고모가 다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 친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의 최고 명장인 미영호 충참모장을 갖다가 고사기관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붕괴되는 과정이 이 최씨 무신 정권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김주애가 나왔는데, 이 김주애가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후계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후계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굽사하면서 사대로 이제 누군가 지명하겠지만 그 과정에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고려 무신 정권 70년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잘 피할 수 없는 구조 같아요. 역사의 한 드라마 같이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최충원, 최후, 최항, 최희로 가는 이제 그런 4대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누군가 김주애 뭐 가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안 좋은 것도 똑같아요. 김정은이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 마구 죽이는 것도 똑같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4대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 가문 정치입니다. 완전히 북한은 가문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그런 정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이제 국가든 어떤 이제 뭐 물건이든 사람이 생명이든 다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그 수명을 다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수명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나 명분이나 가능성이 일이라도 남아있으면 갈 수 있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뭐 좀 몇 년 더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미 북한은 저는 살아남기 힘든 국가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은 천심이다. 근데 이미 북한의 민심은 다 떠났어요. 누구도 북한 정권을 신뢰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신 나간 애들이지, 정상적인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쪽에 더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다고 봐요, 북한보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부터 먼저 청산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러시아 편드는 애들이 있어요. TV 현장에서 막 주먹질을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때려도 그때는 누가 뭐라 안 해요. 저거 맞아야 된다, 저런 것들은. 근데 대한민국에 진짜 그 맞아야 될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백주대낮에 김정은이 갖다가 막 지지하고 막 그렇게 뭐 환송대 이러겠다고 대학생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5.18에서 그 전두환 이거 이제 5.18 강주에서 뭐 사람을 죽이고 했다는데 전두환 한영대를 열겠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런 정신 나간 애들 세상 어디 있어요, 이게.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돌아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와닿을 만한 대표 사례가 있을까요? 그 사례라는 것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취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듣는 얘기는 꽤 많지만 입증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거는 북한 정권이 행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북한말 뭐 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반동문화 배교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두개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고 국가론을 만들고 예를 들면 고등학생까지도 드라마 봤다고 총살을 시키는 이런 거를 보면 북한 정권이 굉장히 취약해졌구나.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저걸 죽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가 김주애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예를 들면 여자가 이제 왕이 되는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선진화됐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약간 그런 독특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는 이제 유교 문화가 이제 보편화돼 있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이제 돼 있는데 한국은 이제 많이 선진화돼 가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향상이 됐는데 북한은 가부장의 가부장,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보다 더한 가부장 국가입니다. 현재 김여정이나 현성월이나 이런 애들이 설치는 것은 김정은이가 살아 있어서 김정은에 의해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죽으면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가부장적인 국가에서 지금 김여정이나 현성월이가 설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김주애가 수령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김정은이가 사망하는 순간 이거는 곧바로 붕괴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김주애가 되길 바라요. 바라면 그건 곧바로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인 국가에서 가장 이제 파격적인 그런 이제 후계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북한의 내부 실정을 좀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여자로 권력이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아들이 준비가 잘 덜 돼가지고 못 내는 것뿐이지 이제 준비가 되고 좀 이렇게 김정은이가 원하는 그 아이가 일정한 정도의 사이즈가 좀 되고 좀 커지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김주애는 지금의 김여정같이 후계자를 돌봐주는 누나가 되든지 아니면 동생이 되든지 뭐 그런 역할을 아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권 초기와 비교해 김정은의 건강은 얼마나 악화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8월 달에 김정은이 중국의 선양제일병원에 급비리에 들어와서 이제 심장 수술을 한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국 선양병원에서 김정은의 신체 데이터를 다 뽑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 안전부가 김정은의 기대 수명을 분석을 했고 3년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을 했다시피 김정은이가 오래 살려면 지금 무절제한 어떤 환경을 바꾸고 음식을 또 바꿔야 되고 담배 피지 말고 또 이제 무절제한 그 성관계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의 최대 삶의 어떤 그런 이 환락이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김정은이는 구었던 약을 쓴다고 해도 회복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자체가 승마 외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매해 러시아로부터 지금 명마를 계속 들여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명마 한 마리가 거의 뭐 1억시합니다, 이게. 근데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왜 들여오는가 봤더니 보통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한 80kg가 되면 이제 신체가 좋은 몸이죠. 그 80kg짜리 2명을 태우고 뛰게 되면 말 허리가 무리가 가까이 안 갈까요?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목 상하고 허리 상하고 하니까 김정은을 한번 태운 말들이 이게 위험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자기 말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계속 가잖아요. 근데 김정은을 위한 말 수입이 매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이게 김정은이가 160km 이상 나가다 보니까 얘를 태우고 이제 달리는 말들이 상당한 무리가 오겠구나. 그 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참 반갑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의 변화, 또 이제 북한 주민의 삶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일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뭔가 통일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또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북한을 어떤 나라로 막 바꿀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생기게 되면, 충분히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우리가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에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